네, 세 번째 강연을 해주실 분은 이한주 원장님이십니다. 주제는 세상을 바꾸는 교육 정책입니다. 이한주 원장님의 영역을 소개해드리면 가천대 부총장 그리고 제13대 경기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셨고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분과 분과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잘 아시듯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멘토이자 정책적 스승이십니다. 이한주 원장님을 앞으로 모셔서 강연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래 저 오늘 축사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축사를 이해하고 했더니 조금게 만들어가지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일이 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수고스럽고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좋네요. 여기 저 경기연구원에서 이 길 자주 지나다니는 길인데 거꾸로 하고 그것도 처음이네요. 오늘 광화문에서 뭐가 있었냐고 그러면 연세구 동문회관 거기에서 비상시국회의 후원회 있었어요. 후원회 날 있었어요. 후원회 비상시국회의라는 게 여러분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작년 연말부터 작년 연말까지 작년 초에서부터 대선 끝나고 기다려봤더니 상황이 너무 이상하게 돼서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정말 비상이다 싶어가지고 모였는데 빅포들 그러니까 뭐 왕이라든가 그다음에 참여연대라든가 하는 게 쭉 모였는데 잘 모양이 이상해요. 다들 힘이 없고 그래서 놀랍게도 70, 80대신 노인들께서 이거 큰일이라고 먼저 나셔서 그러니까 이제 비상시국회이고 노인네들이 중심으로 돼 점점 퍼져나가서 지금 좀 커져 있고요. 상황이 많이 커져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놀라운 이제 슬로건을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민주당이 제안하기 어려운 제안들, 소년 퇴진을 외치고 그것을 모이셨고요. 여기 계시는 교육 팀뿐만 아니라 작년 연말부터 초에 이렇게까지 전국에 있는 교수들, 교사들이 먼저 성공해 좀 나가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모임이 있는데요. 그 모임 좀 없어졌으면 하고 말했었어요, 저는요. 윤석열 정부 또 퇴진시키면서 나라가 소란스럽고 또 이러면서 또 해야 되나, 우리 아직도 그런 후진국인가 싶어가지고 잘 됐으면 하고, 우리가 맞으면 원래 그렇잖아요. 부모가 막 신경 쓰고 막 눈 부릅뜨면 애들이 잘못됐다 반성하고 돌아가고 이렇게 바라면서 눈 부릅뜨는 거 아니에요, 원래요. 눈 부릅뜨고 이는 가만히 둘 거야. 이래도 때리고 싶은 부모 어디 있겠어요. 빨리 제 위치 돌아오고 나는 좀 눈빛 좀 풀고 편안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교사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그런데 여전히 눈 부릅뜨게 만들고 여전히 화나게 만들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상황이 생각보다 커졌어요. 지금은 이제 곧 총선으로 가잖아요, 그죠? 최근 들어서 좀 재미없는 거 말고요. 오늘 전혀 판단을 못하고 있다가 와서 얼굴도 보고 이런 모임이구나.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 주제를 바꿔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와줄 만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총선이 곧 있잖아요, 그죠? 총선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총선 결과가 어찌 나올지는 모르지만 절망적인 건 아니에요. 이대영 씨 맞죠? 네,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주 열심히 하시는 절망적이지 않아요. 작년 연말에 참 절망적으로 보였어요. 내년 다가올 총선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난국을 돌파할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절망적이지 않아요. 누구도 절망적인 눈빛을 안 보내요. 지금은 시민사회든 시민이든 민주당이든 누구든 오히려 이제 저쪽이 좀 불안해하고 이럴 뿐이지 우리는 절망스럽지 않거든요.
어디가 될지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선택할 거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선이 갖는 의미가 총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시민사회하고 민주당 그리고 진보정당의 컨센서스가 전혀 없어요. 놀랍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래요? 비례정당이잖아요. 비례정당 어떻게 할까 하는 거에 대한 아무 생각들이 없어요. 아무 생각들이. 민주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딴 당도 그래요. 시민사회에서는 이제 낙관의 정도가 올라가서 플랫폼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플랫폼 정당에서 비례정당을 만들면 지난번에 비례정당 한 17석 얻었죠. 17석 그죠. 17석을 얻었기 때문에 요번에 위성정당 말고 진짜 시민사회의 비례정당을 만들면 17석이고 잘해서 아주 잘하면 원내를 진입할 수도 있겠다. 시민사회 연합이 원내 진입 가능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까지도 하세요.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아주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런 희망까지도 생겨났어요.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또 이게 같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논의 지금 전혀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전체를 놓고 본다면 민주당을 포함한 여러분들이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계신 그 영역들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앞으로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논의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앞으로 논의를 할 거냐? 이게 참 묘해요. 이게 참 묘해요. 벌써부터 싸움이 일어날 징후가 곳곳에 보여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단식했던 거 다 기억하시잖아요. 단식이 25일 정도인 것 같은데 그중에 10살은 당에서 하고 12들은 저 병원 가서 했잖아요. 열 하루째 되는 날 지금 이 아까 플랫폼 정당을 준비하신 핵심적인 분 한 분이 계세요. 아주 굉장히 개혁적이고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선배예요. 나온 김에 얘기를 하죠. 이래경이라는 분인데 저하고 같이 단식하는데 좀 가져요. 그래서 이쁘게 생겼을 때 싸우는데 그 단식하고 있는데 가서 보기도 싫은데 안 갔다 니네 가라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보냈더니 이분이 딱 단식하는데 가서 그분은 워낙 시민사회 사람이니까 위성정당 지난번에 만들었던 사과해라 1번 썼어 2번 앞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자 하겠다고 약속해라 3번 위성정당 2번 다시 안 만들겠다고 약속해라 그래서 썼어. 그래서 드리는 거야 아빠 있는 사람한테. 당대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야 비례대표 다 내놓으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세요. 아이 세상에 아파 죽겠다는 사람한테 가서 그죠? 단식해서 죽을 듯 말듯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나한테 꼬간들 내놓으라 이러는 거랑 똑같이 가당키나 하는 소리예요. 하여튼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전체 조금 희망 속에서 보여지는 불안감이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모임을 가지신다 생각해서 부여부여 왔던 것 중에 하나는 참석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싱크탱크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것과도 좀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요. 아시다시피 지난번 대선에서는 세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연구자들, 연구소에 있든 교사로 있든 교수로 있든 연구자들이 연륜한 1,800명 정도가 이재명 캠프에 직접 또 간접적인 싱크탱크로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아마 관여되어 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지방 단위에서 싱크탱크도 만드는 게 이번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방 단위에서도. 되게 중요한 게 지방 단위가 예컨대 전주라든가 아니면 대구라든가 이런 데는 일반 당원 조직들은 그다지 세지 않는데 시민사회 조직은 남아있거든요.
그 시민사회 조직들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교사, 교수, 연구자 이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쪽 조직이 필요했다 생각을 해서 이제 지역 조직까지 전부 다 만들었지 아마 처음에 그걸 기획해 생각해서 그렇게 된 거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만들어졌고 그 많은 조직들이 각 지역에서 다니면서 공약들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졌어요. 지난번 공약으로 치자면 공약이 만들어진 데는 대략 이런 것들이 작용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준비했고 지금 발간되어지지는 않았지만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대개 총 페이지가 한 6,000페이지 정도로 작성된 공약의 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거기에 베이스가 되냐 그러면 이재명 후보하고 같이 작업했던 민선 5기, 민선 6기의 성남시장 때의 경험들, 그 다음에 또 우리 저쪽에 그 경기도지사 선거하고 그 당시에 했던 내용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한편에서 좀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연구원이 이제 중심이 되긴 했지만 연구원보다는 다른 교수들이 참여를 많이 하게 됐는데 공정하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다음에 외교 6가지 분야에서 책들을 집필을 했었습니다. 대부분 여러 분들이 모여서 공동작업했던 집필을 했었고요. 그게 또 하나 기반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비교적 장기, 중장기 주제들을 가지고 논의했던 게 또 한 세트가 있었고요. 또 한 거는 이제 저 세바적으로 모여서 직접 작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모였던 그런 내용들일 것 같아요. 저기 세바정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건 어떤 사람은 그 세상을 바꾼다고 했더니 어떤 교수님 하나서 진주 경상대에 있는 교수님 하나가 이런 일에 절대 참여하지 않는 세계적인 학자인데 그분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에서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신 경제학자인데 세상을 바꾼다는 이름 보고 나도 참여할게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네가 저 동길에서 네가 말하는 그 세상 바꾸는 거는 먼 얘기고 이건 가까운 얘기니까 천천히 와도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해보니까 정책을 만드는 일이 저한테는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대선에서 정책 만드는 일이 해보니까 이 컨센서스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정책을 만들 때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이 참 어려워요. 후보가 좋아하는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후보한테 실어놓을 거니까. 그 다음에 당시의 역사가 요구하는 게 또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중간에 후보하고 역사 사이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 지식인들 그룹들, 그걸 공약을 만들어내고 담보하는 이 그룹들의 합의가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도. 경제학,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던 경제학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해보니까 이유가 아니에요. 남북관계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남북관계를 열심히 공부하시는 보수파 팬, 저쪽 분들 빼고, 저쪽 분들은 아예 참여를 안 시켰으니까 그분들 다 빼고, 여러분들이 알만하신 남북관계를 다루고 외교를 다루는 것만 하더라도 저는 진짜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분파가 있고 이렇게 화해할 수 없는 강들이 여기 있구나 싶고 정말 놀랐어요. 아니 이제 경제학자로서 제가 참여해서 같이 저녁 먹고 맥주 마시고 이럴 때 다 좋았던 분들인데 정작 모여서 이것들을 정책화하자라고 하는 순간 이후로는 정말 아이고야, 그죠? 우리 마누라하고 나 사이에 있는 강보다 훨씬 많은 깊고 넓은 강들이 한두 개가 아니고 산맥도 있고 막 이래요. 보니까 대강 그렇게 갈라지던데 친북, 그 다음에 친미, 그 다음에 중간에 이도저도 아닌 사람, 그 다음에 친북 중에서 골수 친북, 그 다음에 골수 친미 이런 분들이 있어서 이분 사이에서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정책적인
스펙트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통합하는 거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리포트를 다 가져와 해놓고는 후보한테 후보가 선택시키자. 제가 들고 나가서 장사할 사람이니까 니네 아무 잘 만들어 뭐하냐. 장사꾼이 들고 나가서 잘 팔 수 있는 게 좋은 거다 해가지고 했었어요. 그래서 남북관계, 외교관계에 관해서는 특보단도 따로 있었고 정책단도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특위팀도 따로 있었고 제가 그걸 다 여기저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그랬더니 나는 위원회고 쟤는 왜 특위냐 이런 것도 싸워요. 특위가 더 멋있어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아니 위원회 못 만들면 특위 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다가 딴 데 가서는 야 너희는 특별위원회죠. 너희 특별한 거야. 이렇게 해놨는데 어쨌든 해결이 안 되는데 교육이 또 그랬어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계셨던 이 교육도 그 이토록 합의가 안 되는지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어떤 분들은 교육에 대한 이상은 그러니까 되게 비슷해요. 그 말하는 분들이 머릿속에는 민주,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공동체 이런 것들이 다 그 다음에 학생들을 위한 참교육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계신데 어떤 한쪽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연상하실지 모르지만 꼭 그건 아니니까요. 이 어떤 분은 독일이 이상해요. 그분 머릿속에는 독일이 이상해요. 독일로부터 벗어나 있는 어떤 교육 형태도 이건 이상한 거예요. 더 이상 합의가 안 돼요. 그분하고는요. 그런데 입시제도 없애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 대선에서 입시제도 없애야 된다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교든 학부모는 다 자기 서울대나 연구대 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입시제도 없애자고 그러면 다 가시는 거지 뭐. 하여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육제도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교육도 위원회, 특위 이런 게 굉장히 많았던 그런 영역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교육 관련돼서 이 전체를 사람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만나보고 이래서 저 같은 사람 가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 가면은 그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랬다가는 사단 나는 거예요. 그죠?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안 싸우는 사람 여기 윤대철 선생을 보내서 이제 제가 특명을 하는데 싸우지 말아라. 무슨 말을 해도 싸우지 말고 무슨 말을 해야 너 맞아 이렇게 일단 만든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참여시키자. 왜냐하면 특히 대선 같은 데 이번에 몇 표를 줬죠? 그죠? 27만 표죠? 26만 표? 그걸로 졌는데 조금이라도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일단 싸우지 말고 삐치게 하지 말고 무조건 같이 간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했던 게 또 연기경이잖아요. 그래서 싱크탱크라든가 사람들의 그 생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지표로 삼는 것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거 만드는 게 더 황당한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이제 세 과정에서 만들었고 후보가 우리 후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텍스트를 빨리 읽어요. 텍스트를 굉장히 빨리 읽어요. 그러니까 책을 한 권을 주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보면 대충 얘기가 돼요. 어떤 건 안 읽고 있는 척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읽어요. 빨리빨리 읽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 좋더라고요. 진짜요. 같이 뭐 이렇게 전달해주고 검토하는 사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출신이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변호사 중에서도 그거는 좀 탁월한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은 절대 안 그러거든요. 절대. 예전에 제 담당 변호사 어떤 한 분은 나와서 막 딴소리를 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딴 사건을 막 생각해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돈을 안 줘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냥 노력봉사를 하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 참 좋더라고요. 더 황당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많이 만들어 놓고 대선 때 굉장히 많은 후보하고 토론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선 때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던 그 민선 오르기부터 시작했던 이 경험들을 다 모아놓고 최종적으로 우리 시대 정신을 뭐로 삼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그리고 기다란 호흡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정확히 대전은이었어요. 대전은 세상을 바꾼다는 거하고 사실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진 건데요. 그 무슨 말이냐면 김대중 대통령 때 우리가 경제 성장률을 한 5% 정도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요. 김대중 대통령은 그때 말씀하실 때 다시 우리가 7%, 8% 갈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분은요.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성장률이 5% 정도로 마무리되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에 관련해서 탁월한 적어도 DJ의 발꿈치도 못 들어가는 생각이죠. 감수성 이런 건 뭐 굉장히 뛰어나셨지만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통찰력 이런 거는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뭐 고민도 하셨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하셨잖아요. 저는 그거는 진심이라고 믿어요. 목숨 바쳐서 일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결국 4%에 머물고 마셨어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라 그래서 굉장히 요란했었고 그때 747, 뭐 473, 뭐 계속 뭐 7% 성장 막 이러고 난리를 폈잖아요. 그리고 자기 뭐 평생 경제인이었다고 해서 사실 저도 그때 뭐 칼럼에서 기대하는 칼럼 썼어요. 한참 기대하는 칼럼 썼어요. 제 생각에 우리가 진보 사람들이고 진보 사람들이 맨날 분배를 얘기하고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고가 기죽었나? 그래서 기살려가지고 조금 더 좋아지고 그것도 뭐 나쁘진 않겠다 생각해서 그랬는데 4%에 막 꽂혔어요. 그렇게 노력해도 박근혜 대통령 2% 끝날 무렵에 2%대 찍었잖아요. 거기까지 놓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왜냐하면 뭐가 무서웠냐면 모든 선진국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막 8%, 9%, 10% 성장을 언젠가 다 했어요. 언젠가 일본도 그랬고 독일도 그랬고 영국도 그렇고 다 했어요. 그러다가 마치 성적하고 똑같아요. 60점 맞는데 70점 맞는 거 쉬워요. 그죠? 한번 뭐 애 자극 줘가지고 하면 60점 맞는 애 80점 좀 맞아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죠? 70점 맞아왔다 그래요. 또 막 잘한다고 그러고 사주고 또 졸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처럼 책상에 와서 앉아서 조금 잘할까 싶어서 옆에 오셔가지고 뭐 해? 마늘 까고 계셔. 앉으셔가지고 계속 까고 계셔. 12시 다 됐는데 안 가시지? 뭐 돌아가시라고 말도 못하겠고 그럼 또 계속 있어. 그러니까 계속 있다고 나도 뭐 좀 하잖아. 그러다 보면 이제 80점이 또 85점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90점 올라가고 나서 95점 올라가는 거 쉬운가요? 무지하게 어렵죠. 95점에서 1점 더 올리니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선진국이 올라가면 이렇게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생산성 증가율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OECD 국가들 대부분 나라들이 결국은 성장률이 2%나 3%대에서 머물러요. 근데 우리는 이제 3만 불에서 거기가 된다면 언제 7만 불 가면 말이죠. 언제 우리는 조금 더 높아야 된다. 이래서 개전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가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2%에서 3% 정도. 우리나라 돈 들 일이 굉장히 많은 게요. 아직도 3만 불에 머무르고 있죠. 그 다음에 아직도 일본 같은 나라들은 오랫동안 저기 버벅거려도 괜찮은 게 부자였던 기간이 길잖아요. 참 쌓아놓은 게 많잖아요. 그리고 뭐 그거는 파먹고 살아도 여태까지 30년을 파먹고 살아도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근데 우리 쌓아놓은 것도 없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복지 체계가 얼마나 열악해요. 노동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챙겨줘야 될 것도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북한도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챙겨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선진국도 여기서 가는데 우리 벌써 여기까지 와 있으면 언제 가냐는 거죠, 성장률이. 그래서 잡아 올려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그 생각으로 정책을 준비하다 봤더니 내가 또 진보가 보수가 막 헷갈리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노동법도 그 관점에서 더 들여다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진지했어요, 진짜로요. 근데 정말 웃기는 길은 선거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선거가 그걸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대선 토론에 나가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맨날 한 게 뭐예요, 도대체? 진짜 신체검 사람들도 힘들었는데 건강검진할 때도 맨날 대장. 지금 대장. 대장동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요. 대장동.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산적인 논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생각해본 바가 없거든. 그런 거 아무것도 생각해본 바가 없거든. 제가 저쪽에 최종적으로 나왔던 공약집을 받아봤어요. 공약집으로 왔고요. 인쇄된 거 몇 개 있어요. 쪼가리 된 거. 저쪽은 플랜이 없어요. 우리 거 보면 아마 기절할 거예요. 우리 준비된 사실들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윤석열 씨가 우리 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을 조금 알긴 해요. 뭐 예컨대 을지로위원회 그러면 그런 거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감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 검찰을 놀았기 때문에 검찰 언어, 깡패새끼 같은 언어들을 좀 알잖아요. 그리고 저쪽에서 토론회 하면서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이 썼던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섞여 있는 바로 좀 망원집밥 같은 그런 걸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고민하고 우리는 보수가 안아야 될 고민까지 다 끌어안고 우리는 노동자도 생각했고 그 다음에 서민도 생각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이 됐을 때 그때의 자본가도 생각했고 우리는 또 북한도 생각하고 만들었던 공약들의 얘기예요. 이 공약들 아무짝에도 못 쓰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제 와서 좀 뒷담화를 좀 하자면 당장 그 이제 우리는 연구자들이지 우리가 공약을 발표하고 나가서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들고 나가서 싸웠던 사람들이 이상한 거만 자꾸 해요. 대모 탈모약을 탈모약을 지원하자는 등 뭐 이런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깜깜한 거예요, 진짜요.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하겠다는 듯 하고 싶어 해요. 재밌어하고 하고 싶어. 좋아요, 재밌는 건 사실이지만 재미로 선거했다가 트럼프 같은 사람 나오잖아요. 재미로 막 얘기하다가 이재명 대표는 재밌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심각하고 진지한 사람인데 이 사람 갖다 놓고 야 탈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연구자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좀 마찰이 꽤 있었어요. 그 부분에 그렇게 하면 못 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한 거죠. 어쨌든 정책 선거 물러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죠? 대장동 탈모로 끝난 선거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선거들이 웃기게도. 그 이제 선거가 지나고 이제 다들 뭐 정신 못 차린 거죠. 뭐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진 거예요. 다들 이제 말해서 우울증 상태로 다 온 거죠. 저는 더군다나 학교 전문까지 겹치니까 이야, 이 참 당황스러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더라고요. 그냥 모든 게 다 내 책임 같고 뭐 작은 것도 아니야. 공약을 좀 더 열심히 만들지 못하고 이래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뭐 사방팔방을 돌아봐도 내 책임인 것 같은 게 책임이 한 27만 개 진 볼수만 다 내 책임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요. 연구자들이 되게 다 그러셨어요. 그러고 나서 작년 말 보냈고 올 초를 지나면서 그래도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연구 조직들이 좀 있었어요. 저도 뭐 되게 알고 있었는데 혁신, 포용과 혁신,
포용과 혁신, 그 영어 포용 좋아하니까 포용과 혁신 이래서 이제 그 한편에서 연구 그룹이 만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좀 만들어졌어요. 그분들 대선할 때 경선 때는 우리 내 근처에도 하거든. 경선 딱 끝나니까 전부 다 집단적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워 오시면 한꺼번에 명단 제출하세요. 그 다음에 명단 말고 명단 옆에 또 무슨 말이 하고 싶은지 무슨 뭘 정책으로 하고 싶은지 같이 내세요. 그랬더니 명단만 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출마하실 분이 아니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가까운 분들은 정치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어쨌든 그분들이 이제 다시 혁신과 포용과 혁신이라는 그룹을 만들었고요. 또 문재인 정부 때 장차관 하셨던 분들이 또 아쉬운 게 있으셨는지 사의제라고 하는 이름은 멋있지만 이름은 멋있는데 이런 천하에 무슨 지금 같은 민주공화국 시절에 조선시대 때 말을 써가지고 그 표현을 가지고 사회제라는 싱크탱크를 하나 만드셨는데 최근에 거의 싸움이 있어가지고 또 하나 만들었어요. 새로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세과장 분들이 나가셔서 또 하나 만드셨어요. 그게 그리고요 대전은 포럼 라고 포럼을 또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개인적으로 접촉을 했던 분들이고요. 그럴 때마다 그랬어요. 다들 자기 형편하고 자기 실정에 맞추어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준비들을 해라. 다 준비를 해라. 여기도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있는 실정에 맞추어서 이쪽에 싱크탱크 그룹들 생각하는 자기 부문 사업들에 대해 생각하는 그룹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가 제가 학교로 들어간 70년대부터 80년대 이렇게까지 맨날 학교 수업은 안 들어가도 애들끼리 저 막걸리 집에서 모여서 얘기한 단어의 주제는 결국 민주였어요. 민주. 계속 그것만 떠든 것 같아요. 평생. 교련 반대 때도 민주라고 얘기했고 수업 시간 F 받아도 너 민주하다 그러니까 괜찮아 이러고 계속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민주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90년대를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안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복지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복지. 계속 복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적 복지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거 가지고 DJ한테 쫓아가서 좀 해달라. 떼쓰다가 쫓겨나고 정세균 씨도 쫓아가고 이러던 가정들이 생각나요. 그래서 맨날 복지를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우리가 얘기했던 민주하고 복지는 그런데 결국 전형이 돼서 저쪽 사람들 얘기하죠. 이제 저쪽 사람들 다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지식, 커먼 날리지가 됐던 것 같고 우리의 정신세계에서 말하자면 기본 지식, 기본 자본처럼 돼 있는 게 그런 것들이 된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또 그런 거 생각하면 기분 되게 좋아요.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게.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가 문제예요. 그러고 나서 2000년대부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나 싶어보면은 갈팡질팡했던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진보하면 담론을 뭘 가지고 고민했지 생각하면은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 하나 2010년경부터 이제 했던 게 보편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확대하자. 보편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혜적인 관점에서 당연한 권리로서의 관점을 갖자. 그래서 보편이 인권의 문제이고 공동체의 문제이고 이런 문제로 이걸 좀 올리자라고 하는 문제에서 2010년부터 조금 준비했던 게 성남에서 좀 준비를 했었는데 민선 6기 때부터 준비한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청년 기본소득 이런 거를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를 생각해보면 기본이라는 말들에 대해서 꽤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기본이 영어로 뭐죠?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게 다시 붙어요. 그래서 기본소득 그러면 베이식 인컴이라고도 얘기지만 유니버설 베이식 인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본 정보가 아니라 모두에게 늘 이런 소리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니버설이라는 건 천부적이라는 그런 요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처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고 예, 또 당연하다는 말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인권이라는 말,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보편적이라는 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로부터 받은 당연한 우리의 것 이런 개념이 거기에 좀 깔려 있던 거죠. 그래서 김상곤 교육감께서 처음에 열었었던 그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확대돼서 기본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었던 것 같고 이제 그거를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당장 기본소득이 어렵다면 기본 서비스부터 시작하자. 김상곤 씨가 말했던 그 급식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 서비스 중에 하나다. 여러 가지 기본 서비스를 마련해서 함께 나가자. 그래서 이제 기본 사회라는 말로 지난번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 대선에서는 그게 바탕을 깔린 하나의 논의될 수 있는 시대정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싱크탱크 그룹들한테 16일날 이제 일단 한번 몽땅 모여서 예행 연습해보자. 총선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지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지지는 않을 거다. 뭐 우리는 서로 갈라져서 싸울 수는 있을망정 몽땅 합쳐서 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년도 여름 현재 그 정부를 향해서 이제 그만두시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빨리 끝내고 다음번에 새로운 걸 좀 뽑아보자고 얘기해야 될지 어때야 될지 아니면 좀 더 싸움이 길어질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27년까지 우리는 우리 사회의 보통의 분들 혹은 진보적인 분들이 국민들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들을 내년 여름에 신나게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제 생각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근데 저만의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예술 쪽 계신 분들도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준비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 총선 끝나고 나면 우리가 무언가들을 모여서 무언가를 생각을 정리를 좀 하자 이러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학계 일반 정책가들도 이런 생각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 생각은 참 비슷하다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또 교육 파트에서 이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년 총선 엄청난 기대가 많이 되고요. 더 기대가 되는 것은 총선 이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는 것들과 관련된 고민들 그리고 기대에 에너지입니다. 사실 지난번 우리 영장실질심사 전에는 참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되게 힘들었어요. 야, 우리 이 세상의 운명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법시험 갔다는 명분에 저런 사람 손에 맡겨가지고 우리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너무 진짜 정말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옛날에 대학 다닐 때 판사가 감옥 가 뭐 이런 걸 할 때도 그렇게 억울하진 않았어요. 걔한테. 그 자리에서 욕하고 나오고 욕쓰고 그랬지. 그럼 뭐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때는. 근데 우리 사회의 운명이 판사 한 손한테 달려있구나 싶은 생각을 하니까 이 세상 정말 살기 힘든 무서운 세상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판단을 잘해주니까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저런 분들이 있어서 세상이 밝아지는구나 이런 간사함을 생각해도 내년 총선 여러분들 잘 좀 여러분들 위치에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싸움이 벌어지겠지만 너무 큰 싸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내부에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싸워야 될 때마다 당연히 치열하게 싸워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총선이 끝난 후에
총선을 정리하고 새 시대를 준비할 때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떤 말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게 와서 부탁만 하고요. 죄송합니다.